안녕하세요. 경제시장 위 이재환입니다. 시장이 참 어려운 구간을 지나고 있다 그러죠. 시장이 조정이 어떻게 보면 우리 증시로 보면 6월달 고점부터니까 벌써 이제 3개월이 넘어갑니다. 박스권 조정은 좀 보였다라가 지금 이제 9월달에 들어오면서 이후부터는 급격하게 가격 조정을 좀 겪고 있습니다. 투심이 이제 많이 위축되고 있고, 특히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좋아했던 테마성이나 모멘텀 종목들이 기관이나 외국인들의 차익 매물이 쏟아지면서 상당히 어려운 구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시장이 이제 분기점을 좀 지나고 있는데요. 지난주 금요일 날 고용지표가 또 예상 외에 굉장히 좋게 나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장중에 급락을 했다가 이걸 다 회복하고 오히려 크게 상승하면서 끝이 났는데요. 왜 이런 이제 현상이 오느냐, 변동성이 이렇게 불규칙하게 보이느냐, 혹은 변동성이 확대되느냐라는 부분과 그 가운데서 우리가 투자의 관점, 전략을 어느 쪽으로 세워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오늘은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장의 분기점에 대한 인식인데, 이 부분은 제가 계속 강조를 드렸지만 우리가 큰 사이클에서 보는 것뿐만 아니라 지금 이 중기적인 관점에서 사이클에서도 시장은 분기점에 좀 들어와 있습니다. 지금 시장을 가장 압박하는 요인은 국채금리가 고금리 상황이 지속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이 뭐 얼마나 지속될 거냐라는 부분을 논하기 전에 이 금리와 관련되어 있는 증시에 반영되는 모멘텀이 일단 바뀌었다라는 부분을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작년 그리고 올 초까지만 해도 연준에 이제 계속되는 아주 급격한 금리 인상에 따라서 우리가 금리를 받아들이는 증시의 모멘텀은 연준이 얼마나 금리를 인상하고 여기에 대한 긴축 압박에 따라서 증시가 얼마나 조정을 받느냐, 금리가 얼마나 올라갈 것이냐라는 공포심을 상당히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 부분이 사실 이제 점도표상으로 본다면 불과 이제 한 25bp 정도 한 번 정도 더 인상하면 이미 이제 금리의 상단에 다다르게 됩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걱정하는 것은 여기서 금리가 얼마나 올라갈 것이냐라는 부분이 아니라 이 금리가 얼마나 지속될 것이냐라는 부분이죠. 그렇게 놓고 본다면 금리 인상에 대한 공포가 금리 지속에 대한 공포로 바뀌었는데, 이 부분은 단기간 해소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 10월 말을 기점으로 해서 FOMC에서 어느 정도 파월 의장의 뉘앙스가 10월달 들어오면서 좀 바뀌는 부분이 있죠. 그러니까 요게 구체적으로 분명히 증시에는 어느 시점에 금리 인상 중단이 과시화되는 부분이 시점이 반드시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금리 인상 중단이 과시화되는 시점부터 금리는 정점론에 해당이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과거의 사례를 보더라도 항상 이런 금리가 최절정을 향해 달려가는 이 정점 구간에서는 항상 고금리 공포가 있었습니다. 최근에 중립금리가 얼마나 올라가느냐 논란부터 해서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오래 지속될 것 같지만, 대부분의 제 경험으로는 과거의 사례를 보면 금리 인상이 중단이 가시화되는 시점부터 금리는 한풀 꺾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걸 누가 인위적으로 어떻게 정책적으로 금리를 줄이지 않아도, 하락시키지 않아도 일단 정점론 이후부터는 국채금리가 완만하게 하락이 될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그게 좀 빠르면 10월 하순부터나 혹은 11월 이후부터는 좀 과시화될 수 있는데, 그렇다 해서 금리가 아주 떨어지진 않겠죠. 그래서 이걸 우리가 표현을 조금 더 정확하게 하자면 고금리 상황의 지속보다는 중금리 상황이 좀 지속된다라는 부분으로 봐야 될 것 같고,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어떤 투자의 포인트를 찾을 것이냐라는 부분은 제가 몇 번에 걸쳐서 보여드렸던 그 자료화면을 하나 보시면은 그 자료화면과 일맥상통합니다. 이렇게 금리 인상이 중단이 되고 금리가 인하될 때까지는 짧으면 1년, 길면 한 1년 6개월 정도 시간이 있는데, 보통 이 기간 동안 과연 어떤 상품이 수익률이 좋았냐를 따지면 보시는 자료화면처럼 1번이 나스닥이죠. 그리고 2번이 10년물 국채입니다. 그리고 3번이 S&P죠. 그리고 뭐 유가라든지 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결국 지금 우리가 지금 염려하고 있는 국채 금리와 관련돼서 이 국채 수익률을, 당연히 주식 투자는 리스크를 안고 가는데 뛰어넘는 상품에 대한 투자를 해야 되겠죠. 그렇게 놓고 본다면 이 시기에 대다수의 S&P 종목에 투자하는 게 실제 국채 수익률보다 떨어진다면 굳이 위험 자산에 대한 부분을 안고 리스크를 안고 투자할 이유가 없죠. 그렇다면 적어도 보시는 것처럼 나스닥에 있는 종목들에서 어느 정도 선별을 해야지만 국제 수익률을 뛰어가는 종목을 찾겠죠. 그래서 지금부터 가장 중요한 증시에서 포인트는 과연 어느 섹터, 어느 종목이 국채 수익률을 넘어서느냐 안 넘어서느냐,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결국 우리가 투자의 포인트를 잡아야 될 거는 국채 수익률을 뛰어넘는 종목 섹터를 찾아야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지금부터 우리가 투자자들이 해야 될 관점이고, 국채 수익률보다 떨어지는 투자는
당연히 기관이나 외국인이 하지 않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국제 수익률을 넘어가는 섹터 종목과 넘어서지 못하는 섹터 종목이 완전히 차별화되겠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되는 게 내가 좀 물려있다라고 해서 이게 순환매 개념으로 돌면서 본전이 오겠지라는 생각은 지금부터는 해서는 안 되는 거죠. 결국 올라가는 섹터와 내려가는 섹터가 완전히 차별화될 거고, 그거는 지금 현재 이 시기적으로 금리가 중요한 시점에서 어쩔 수 없다는 거죠. 그럼 왜 우리가 나스닥이 그러면 왜 구조적으로 이렇게 성장이 되냐라는 부분을 따져볼 필요가 있는데, 결국 국제 수익률보다 왜 나스닥이 지난 과거 사례에서 이 시기에 높았냐는 것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경기와 무관하게 구조적으로 성장성을 이어가는 종목이나 섹터를 찾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경기에 기대해서 가는 섹터는 물론 지금 연착륙이 이루어지고 경기에 대한 부분이 확장으로 인식이 되면 다 좋아지겠죠. 근데 그 전에 지금 우리가 선별적으로 본다면 경기에 기대지 않고 구조적인 성장성을 가져가는 섹터를 찾아야 됩니다. 그게 우리가 작년에까지만 해도 2차전지가 아닐까 했고, 전기차가 아닐까 했고, 신재생에너지가 아닐까 했는데, 지금 올해 들어와서 그게 급격하게 이루어진 부분이 AI 반도체 같은 경우죠. 결국 지금 시장이 8월, 9월 미국 시장의 증시가 조정을 받으면서 조정폭은 가장 크게 내려왔는데 EPS 성장은 계속해서 가장 확대되는 종목은 반도체입니다. 자료화면을 보면 아마 이 부분이 좀 인식이 될 것 같은데요. 결국은 이 자료화면을 보실 때 낙폭은 가장 큰데 EPS 성장으로 가장 큰 쪽을 찾아보면 그 정점에 반도체가 있죠. 반도체가 있고 경기 소비 유통이 있고 뭐 이런 부분 좀 섹터들이 있는데, 결국은 이제 이런 곳에 우리가 집중을 좀 해야 될 시기가 왔다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 연착륙이 되고 경기가 확장되는 구간에서는 당연히 모든 종목이 순환매가 될 거고, 특히 경기 관련 소비재들이 많이 올라가겠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이런 경기에 기대지 않고 구조적 성장성을 가져가는 쪽을 찾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일단 그런 구조적 성장성을 가져갈 수 있는 섹터는 일단 1번이 AI 반도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해서 지난번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AI 반도체는 챗 GTP로 시작을 했지만 이게 자율주행으로 넘어가고 또 로봇으로 넘어가고 모든 섹터에 대해서 구조적으로 AI 반도체가 겪는 변화의 과정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 AI 반도체 1번이 되겠죠. 그리고 사실 그 다음 구조적 성장성을 찾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이 부분은 결국 이제 경기가 맞물려 있는데, 또 한 가지 구조적 성장성을 찾을 수 있는 부분은 제약 바이오 업체예요. 여기서 특히 대형 제약사 위주의 특히 신약 모멘텀 있는 종목 중에 올 4분기나 내년 1분기는 좀 관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게 이제 최근에 우리가 제약바이오가 좀 꿈틀거리는데, 이 제약바이오가 꿈틀거리면서 모멘텀이 좀 바뀐 게 긍정적이죠. 우리가 7월달 제약바이오가 반짝 상승했을 때는 대부분 테마성 종목이었습니다. 비만, 탈모 이런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이 모멘텀으로 옮기겠다면, 최근에 삼성바이오로직스를 비롯해서 바닥권에서 꿈틀거리는 제약은 실적이죠. 4분기 실적 기반이고, 이 실적 기반에는 신약이 중요한 모멘텀이 되죠. 그러니까 당장 항암제 이상 3상 이런 모멘텀이 아닌 거죠. 그래서 결국 실적 기반으로 갈 수 있는 신약이 실제로 출시가 되는 대형 제약사들은 구조적 성장성을 팬데믹 이후에 항상 가져갔었죠. 그러니까 과거의 사례를 본다면 지금 AI 반도체라든지, 그리고 신약 모멘텀이 있는 대형 제약사들, 그리고 이제 한 가지 좀 더 찾아본다면, 지금 글로벌하게와 좀 다르게 우리 증시에서는 현대차나 기아를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동차 업종을 보면 지금 아마 그 현대차나 기아가 9월달 그 수출 실적이나 판매 실적이 나왔는데 또 사상 최고치로 나왔죠. 미국에서도 상당히 선전을 했고, 우리가 이걸 잘 보면 1월 달에 분명히 실적이 1분기에 실적이 발표되고 난 뒤에 자동차 업종은 피크론이 나왔습니다. 여기가 너무 좋은데 일단 여기가 고점일 거야. 2분기에 더 좋게 나왔죠. 3분기 지금 9월달까지도 굉장히 실적이 좋게 나옵니다. IR 법안에서 현대차가 좀 배제되고 기아가 배제되면서 굉장히 어려울 거라는데 9월달 미국 수출 실적이 또 역대급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걸 본다면 지금 현재 이걸 계속 피크론으로 가져갈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현대차나 특히 현대차를 중심으로 해서 기아 수급을 보면 외국인들은 주가의 등락과 상관없이 올 한 해 계속해서 사고 있습니다. 지금 현대차 기아 PR이 만약에 9월달 기준으로 실적으로 기반으로 해서 냉철하게 현재 시점을 구한다면 PR이 4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저 정도 기업이 저 정도 실적을 가지고 저런 대형주가 PR이 4가 안 된다? 자동차 업종이 물론 PR이 낮긴 하지만 3점대라는 것은 굉장히 낮죠. 그러니까 이런 AI 반도체라든지 대형 제약사라든지 혹은 지금 뭔가 전기차로 모멘텀이 넘어가는 과정에서 레벨업되는 구조적으로 레벨업되는 자동차 업종 일부, 전체는 아니겠죠. 이런 걸 좀 봐야 될 거고, 그다음 나머지는 이제 경기와 관련되어 있는 소비를 봐야 되는데, 사실 이거는 연착륙에 대한 증거가 시장에 확실하게 보여질 때 주가 탄력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잠재적인 후보군은 되겠지만 지금 당장 이게 시세가 크게 급격히 나진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들어갈 수 있는 섹터나 주도 섹터는 굉장히 제한적으로 이 국제 수익률을 넘어갈 수 있는 일부 종목의 섹터에 국한되어 있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이런 성장성을 가지고 국제 수익률을 넘어가는 섹터는 사실 개인 투자자분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대부분 지금 급락하고 있는 8월달, 9월달 조정 기간에 좀 강했던 2차전지 소재라든지 뭐 양자, 뭐 초전도체, 뭐 여기에 뭐 일부 제약바이오에서의 테마성 종목들, 그러니까 주로 이런 곳에 개인 투자자분들이 많이 몰려 있고 지금 그 섹터에 급락이 나오죠. 그 섹터들은 우하향하면서 공매도 한매가 나올 때 조금 반짝 상승했다가 또 공매도 압박을 받아서 내려가고 또 한매가 나올 때 반짝 상승하고 공매가 한매가 나올 때마다 물타기를 해서 지금 개인 투자자분들은 지금 상황이 상당히 어려운 거죠. 최근에 지난주부터 특징이 뭐냐면 동시효과에 들어가면 아침에 보시면 마치 한가처럼 보이는 종목이 속출합니다. 그게 뭘 의미합니까? 미수거래죠. 지금 이차전지 소재 같은 경우는 다 알고 계시겠지만 여기에 지금 현재 뭐 대여라든지 그 빌려서 거래를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미수까지 쓰게 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아침에 무조건 반대 매매가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시효과에 그게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취약성 구조를 보면 개인 투자자분들이 코너에 몰려 있다는 게 보이는데 그걸 역으로 또 보면 그런 상황이 왔을 때 대부분 이제 바닥을 형성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가격 조정이 어느 정도 절정기에 들어왔다는 거고 지난주 금요일 고용 지표에 불구하고 미국 증시가 급반등하는 걸 보면 역시 이제 금리와 관련된 부분에서 점차 경기와 관련된 부분으로 모멘텀이 옮겨간다는 걸 보이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쪽 국채금리 상승하는 섹터를 잡는 분들은 하나의 기회가 될 것이고 만약에 지금 현재 조정 구간에서 테마성으로 물려있는 종목가 계속 물려있다 보면 내려가는 하락폭도 커서 계좌 손실도 크겠지만 결국 이 올라가는 섹터를 잡을 수 없기 때문에 기회 요인도 날립니다. 결국은 손실은 손실대로 커지고 기회 요인은 기회 요인대로 날리는 그러니까 그야말로 지금 절대절명의 분기점에 들어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 10월 달에 좀 강조드리고 싶은 거는 물론 가격 조정이 여기서 조금 더 이어질 수 있고 아직 바닥을 완전히 잡은 건 아니기 때문에 기간적으로 나올 수 있고 특히 가격 조정 이후에 가격 조정 폭은 많이 남지 않았는데 미국의 지금 셧다운이 일단 11월로 일부 미뤄졌지 해결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셧다운 문제 때문에 가격 조정 이후에 바로 상승 턴하기보다는 좀 기간 조정의 지루한 양상이 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분한테는 이 기간 조정이 굉장히 중요한 기회가 되겠죠. 그래서 지금 투자가 굉장히 긴박해야 될 시점이고 수급을 굉장히 면밀히 따져야 될 시점이고 뭔가 매매를 자주 하지 않던 거래를 자주 하지 않던 투자자분들도 여기서는 이제 촉각을 좀 곤두세워야 될 시기가 이제 왔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정답은 저 서초에 말씀드린 것처럼 명확합니다. 내가 지금 투자하는 섹터나 종목이 현재 국제 수익률보다 상회할 수 있느냐 이 여부를 따져서 상회할 수 있다라고 판단되는 쪽이 주도주고 그쪽으로 내 계좌를 포지션을 만들어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게 언제? 10월달. 적어도 셧다운 때문에 그게 조금 딜레이는 됐지만 그 영향으로 시장이 조정받을 때 기회를 삼으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 주 투자자는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아마 계속해서 외국인들의 매도 압박이 좀 나올 거고 특히 코스닥의 그 테마성이나 모멘텀 종목들은 상당히 어려운 구간을 지날 수 있습니다. 공매도 한매가 나와서 잠깐 반짝하더라도 그걸 쫓아가서는 안 되고 일단 물량을 줄이는 계기로 삼아야 되고 거기서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줄였던 물량에 대한 현금화했던 부분은 다시 이 국제수를 넘어갈 수 있는 주도 섹터 쪽으로 방향을 좀 전환해야 됩니다. 그리고 코스피와 코스닥에 놓고 투자 전략을 보시면 일단은 코스피의 대형 주도주 쪽에서 먼저 주도주로 선점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코스닥은 적어도 지금 현재 변동성을 본다면 우리가 그동안 6월달 이후에 굉장히 시장을 많이 변동성을 확대시켰던 이차전지 소재라든지 뭐 초전도체, 양자 여기에 바이오 일부에 뭐 테마나 비만 관련되어 있던 일종 종목들, 로봇들 이런 종목들이 충분히 조정을 받아서 지수 압박 영역이 완화될 때까지는 기다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종목들이 완화될 때까지 기다려야 결국 주도 섹터에서 형성됐던 뭐 AI 반도체라든지 혹은 전장이라든지 이런 구조적 성장성을 가지고 있는 쪽에 부품이나 소재나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은 적어도 코스닥의 지수 자체가 조정을 완전히 거친 다음에 들어가는 게 가장 안전판입니다. 그래서 요 두 가지 전략을 세우고 손후 시간적 개념을 가지시고 지금부터는 국제 수익률을 뛰어넘는 종목을 찾는 데 집중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은 가격 조정을 방어할 시기도 좀 지났고요. 여기서 그 기존에 가지고 있던 테마나 모멘텀 종목의 미련을 가지고 보유할 시기도 지났습니다. 냉정하게 판단하시고 지금은 주도 섹터로 완전히 넘겨야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장은 강세장에서 순환매장이 아닙니다.
국제 수익률을 넘어서는 섹터와 그러지 않은 섹터는 극과 극의 상황을 달릴 겁니다. 이걸 잘 참고하셔서 이번 한 주도 좋은 투자를 하시기 바랍니다. 항상 경제창 위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하고요.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이재현이었습니다.